노다지 썰전, 글로벌 K뷰티 유통 플랫폼 이 실리콘투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 미국 시장의 까다로운 규제 장벽을 넘어서면서요. 3분기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오늘 저는 이 실리콘투의 눈부신 성장세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구조적 성장의 서막이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상적인 실적은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밝은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의 매출 감소라던가 재고 부담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수익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오프라인 매장의 공격적인 확장은 이건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실리콘투의 미래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장밋빛은 아닐 수 있다. 이 관점에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은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K뷰티의 세계화를 이끄는 선봉장, 실리콘투는 과연 지금의 이 폭발적인 고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제 입장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실리콘투의 성장은요, 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3분기 최대 실적을 이끌었던 가장 큰 동력, 그게 바로 미국 시장의 완벽한 부활이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우려를 낳았던 그 모크라, 즉 미국의 새로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하고요. 또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인증이 까다로운 OTC 선크림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K뷰티 브랜드들이 개별적으로 뚫기 어려운 미국의 복잡한 규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솔루션을 구축했다는 의미거든요. 그 결과로 아이허브를 중심으로 한 북미 매출은 이전 고점을 가뿐히 넘어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든 회사의 위기 관리 능력을 증명한 아주 명백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성장이 단지 미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시아, 중동,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진출한 거의 모든 대륙에서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동과 중남미의 현지 물류 창고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2020년 이후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미리 확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탄탄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미녀, 메디큐브, 아누아 같은 이미 검증된 브랜드들이 꾸준히 성장을 이끌고 닥터 엘시아나 바이오던스 같은 새로운 스타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이 모이다 스토어 전략입니다. 현재 7개 매장을 내년에는 30개에서 50개, 그리고 2026년에는 무려 2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 이건 단순한 매장 확장이 아닙니다. K뷰티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어떤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돼서 실리콘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 전 이렇게 확신합니다. 확실히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고 그 성과도 뚜렷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 가려진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림자들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른 모든 지역에 성장할 때 유럽 매출은 왜 오히려 소폭 감소했는가 이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원인은 라벨링 규정과 특정 성분 사용 문제 때문이었죠. 저는 이걸 그냥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이라고 봅니다. 각 나라, 각 대륙마다 상이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실리콘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족쇄가 될 겁니다. 이와 맞물려서 재고 문제도 좀 심상치 않아요. 유럽 시장의 복잡한 물류 특성 때문에 재고 회전 일수가 기존 90일 수준에서 114일로 20일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더 많은 현금이 재고에 묶여 있다는 뜻이고 이건 곧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죠. 그리고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화장품 산업의 특성상 재고 리스크를 높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성장 엔진이라고 극찬하신 모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불확실성입니다. 가장 오래된 매장이 이제 겨우 6, 7개월 운영됐을 뿐입니다. 수익성이 검증되기는커녕 프랑스 파리의 주요 매장은 한 달에 1억에서 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고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매장 하나에 20억 원이 넘는 비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까지 200개로 확장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고 작년에도 약 70억 원에 달했던 임직원 상여금 지급 같은 고정비용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분기 수준의 이례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계속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종합해 볼 때 마냥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적하신 리스크들 물론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규제 문제를 구조적 위험이라고 보셨는데 저는 그 관점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성장통이자 회사의 역량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보시죠. 미국 시장에서 자회사를 안정시키고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켰어요. 이런 학습 효과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중동이나 중남미 시장은 1년에서 2년 내에 훨씬 더 빠른 안정화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능력이야말로 실리콘투의 진짜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습 효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과연 다른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단일 시장과는 달리 유럽은 각 국가별로 규제가 파편화되어 있어서 관리의 복잡성이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 진출할 중동, 남미 시장은 또 어떤가요? 이슬람 문화권의 할랄 인증 문제, 남미의 예측 불가능한 통관 절차와 정치적 변수 같은 것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과제들입니다. 전 세계로 전선을 넓히는 만큼 관리해야 할 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건 곧 관리 비용과 실패 리스크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모든 미래의 위기를 막아줄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 너무 낙관적인 해석 아닐까요? 바로 그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지점 때문에 모이다, 오프라인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겁니다. 위험한 도박이라고 하셨지만 모이다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소매점이 아닙니다. 잠재력 있는 K-뷰티 브랜드를 위한 오프라인 쇼케이스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인 거죠. 세포라 같은 대형 유통 매장에 가면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들 사이에서 K-뷰티는 구석에 있거나 아예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모이다는 바로 이런 유망한 K-뷰티 제품들을 매장 전면에 내세워서 현지 소비자들과 바이어들에게 직접 선보이는 무대인 셈이죠. 이걸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극적으로 높이고 이건 다시 새로운 B2B 거래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이다 진출 이후에 현지 유통업자들의 B2B 문의가 크게 늘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단기적인 매장 수익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K-뷰티의 글로벌 입지를 다지는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그 선순환 구조라는 비전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비전만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는 없죠. 현실은 결국 비용입니다. 수익성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대부분 위험 부담이 큰 직영점 위주로 이렇게 빠르게 확장하는 것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그 막대한 고정 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아요. 현재 매장 운영 효율성이 내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치인 200개까지 확장했을 때 과연 비용 통제가 가능할까요? 자칫하면 멋진 쇼케이스를 차려놓고 막대한 적자만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엔진이 아니라 회사의 현금을 빨아들이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실리콘투는 단순한 유통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수많은 K-뷰티 인디 브랜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자체적으로 수십억 원의 재고 리스크를 감당하고 복잡한 해외 물류와 통관 절차를 해결하고 현지 마케팅과 채널 입점까지 모두 해내는 것,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리콘투는 이 모든 것을 대행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K-뷰티계의 TSMC가 되려는 거죠. 브랜드사들은
반도체 패브리스 기업처럼 제품 기획과 개발이라는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고 복잡한 생산과 유통 과정은 모두 실리콘 툴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이 윈윈 구조를 통해서 브랜드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실리콘투는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실제로 실리콘투와 협력한 조선미녀의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사례가 이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 즉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TSMC 비유는 아주 흥미롭네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플랫폼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최근 메디큐브가 유럽의 자체 아마존 판매 법인을 설립한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은 실리콘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장기적인 위협의 신호탄으로 봅니다. 이건 단지 한 브랜드가 떠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리콘투라는 플랫폼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고객사들에게 글로벌 시장 운영 노하우를 학습시켜서 결국 그들이 플랫폼을 떠나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셈입니다. 브랜드가 성장해서 자체적인 물류백 마케팅 역량을 갖추게 되면 굳이 중간 유통사인 실리콘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진출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리콘투는 브랜드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강력했던 파트너가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는 이른바 중개자 배제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의 역할이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메디큐브의 사례는 역설적으로 실리콘투 플랫폼의 가치를 반증한다고 보거든요. 메디큐브가 아마존 유럽에 직접 진출하려면 현지 물류 창구가 필수적입니다. 직접 창고를 운영하거나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 FBA를 이용하면 매출의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리콘투는 이미 유럽 전역에 자체적인 통관 및 물류 시스템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해 놓았죠. 즉, 메디큐브가 아마존이라는 특정 채널에 직접 진출하더라도 그 외에 수많은 B2B 유통망이나 다른 온라인 채널은 여전히 실리콘투를 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마존을 통해 메디큐브의 브랜드 인지도가 유럽 전역에서 높아지면 다른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메디큐브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에는 결국 유럽 유통망을 쥐인 실리콘투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낙수 효과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브랜드의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실리콘투가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대안처럼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제2, 제3의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성장한 브랜드들이 연합해서 자체적인 물류망을 구축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강력한 시장 지위가 미래에도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결국 플랫폼의 힘은 대체 불가능성에서 나오는데 그 기반에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실리콘투가 보여준 성과는 분명 놀랍고 박수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유럽 시장의 규제 문제와 같은 구조적 위험, 재고 회전율 증가에 따른 재무적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모이다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성장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만큼이나 그 이면의 차가운 위험 요인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리콘투가 마주한 과제들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뿐입니다. 미국의 까다로운 규제 장벽을 넘어서며 증명한 위기관리 능력,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촘촘한 물류망,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의 판도를 바꿀 모이다 전략은 실리콘투가 단순한 유통사를 넘어 K-뷰티 생태계 전체를 이끄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알 것입니다. 눈앞의 비용과 리스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들이 만들어갈 더 큰 미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K-뷰티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실리콘투는 순항하는 함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곳곳에 암초에 부딪히는 난파선이 될 것인가? 오늘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 달콤한 과실로 돌아올지 혹은 쓰디쓴 독이 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들의 여정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칩니다.